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산자락 마을 입구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야 나타나는 소담재. 박소연은 현관 앞에 쌓인 눈을 쓸어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지 2달째, 눈은 여전히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추워요. 민호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5살 손자의 볼은 실내 온기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할머니가 따뜻한 거 만들어줄게. 거실에서는 며느리 유진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유진아, 손님 올 시간이야. 방 정리 다 됐니? 네, 어머님. 유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예전부터 말이 적었지만 요즘은 더욱 그랬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사고의 후유증이라 여겼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 그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이겠지요. 소연은 교사로 33년을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날, 그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연도 그로부터 3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소연은 무너졌고 며느리 유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자 눈을 뒤집어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에 배낭을 맨 중년 남성.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정진욱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눈이 많이 왔네요. 소연은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진욱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유진이 복도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진은 민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묵으신다고 하셨죠. 네. 취재 때문에 이쪽에 좀 머물러야 해서요. 무슨 일 하세요? 전직 기자입니다. 진욱의 미소는 점잖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눈빛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낯선 손님, 정진욱. 그는 왜 이곳에 왔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어젯밤 유진의 표정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유진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소연은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유진아, 어제 그 손님 아는 사람이니? 아니에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빠른 부정이었습니다. 소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 진욱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예의 바른 손님이었습니다. 민호가 장난감을 떨어뜨리자 주워주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귀여운 아드님이시네요. 진욱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수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식사 후 진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이 복도를 지나다 문틈으로 희미한 노트북 불빛을 보았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 시간 동안 진욱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몇 시간씩 사라졌다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그가 무엇을 취재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2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창고 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틈에 눈 녹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선반 위 먼지가 움직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유진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창고 쪽에서 소리 들었니? 아니요. 저는 못 들었어요. 유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소연은 진욱의 방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 자료가 남아 있다면 소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료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이 되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막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욱은 며칠 더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긴장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호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욱은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소연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얽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어. 소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왜 모른 척 하는 걸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사흘째 눈이 내렸습니다. 소연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들 태연이 남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책, 수첩, 명함 몇 장. 2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메모들, 회사 이름, 날짜, 금액, 그리고 붉은 펜으로 여러 번 밑줄 친 단어 내부 고발.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수첩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들어와. 유진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아. 유진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아, 네, 그 사람이 태현이와 관련 있니?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줄 수 있겠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아들의 수첩, 진욱의 전화 통화.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소연은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선반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공구들, 그리고 구석 선반 뒤편에서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진욱의 가방이었습니다.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노트북과 서류 몇 장, 그리고 신문 기사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사기 사건의 유일한 내부 제보자 박태연 씨 사망. 소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태연, 내부 제보자, 사망.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찾으셨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욱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에 서서 소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태현이를 저는 기자입니다. 당신 아들이 남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진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욱 섬뜩했습니다. 태현이는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가 아닙니다. 당신 아들은 회사 비리를 고발하려다 죽었습니다. 소연은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태현이는 USB가 있을 겁니다. 당신 아들이 숨겨둔 그게 이 집 어딘가에 있습니다. 진욱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제 남편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남편이 오빠 회사 일을 대신 처리했어요. 태연 오빠님이 고발하려던 그 사건에 제 남편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소연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사고 후에 알았어요. 그리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도 그 사고로 죽었어요. 태연 오빠님과 함께요. 소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유진이 달려와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진욱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USB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진욱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태연 오빠님이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창고를 확인해라고. 세 사람의 시선이 창고 벽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벽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나무 판자들, 못자국들, 그리고 한쪽 모서리, 다른 곳보다 색이 조금 다른 나무판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밀어보았습니다. 판자가 움직였습니다. 뒤편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USB였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 하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걸 주시면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진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현이가 뭘 알았던 거죠? 진실을요. 진욱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때문에 죽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USB로 진실을 밝힐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소연은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목숨과 바꾼 진실. 그것을 세상에 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야 할까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무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 진실, 그리고 선택. 시간을 주십시오.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욱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요. 그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진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창고에는 소연과 유진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민호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올라가자. 소연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유진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해줄래?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유진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형이 회사를 운영했어요. 태연 오빠님도 그 회사에서 일하셨고요. 어느 날 남편이 형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됐어요. 서류 몇 장 처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사기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태연 오빠님이 그걸 알아내셨고 고발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사고가 났구나. 네,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분이 함께 차를 타고 가시던 중이었대요. 남편이 오빠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남편이 그 사람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거야. 내 남편도, 우리 태현이도.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도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서 다 짊어지고.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사과해. 우리 함께 짊어지자. 유진이 소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거실에는 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연은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USB를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문서들, 사진들, 녹음 파일들. 소연은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회사 장부, 계약서, 그리고 아들의 메모. 이 자료들은 최소 300명의 피해자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아들의 필적이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롭고 고닫던 아들.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 했던 아들. 어머님, 유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와. 유진은 차 두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보셨어요? 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연은 USB를 빼서 손에 쥐었습니다. 태현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나도 지켜야지. 하지만 제 남편 일도 밝혀질 텐데요. 그래야 해. 그게 진실이니까. 소연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와 민호는 내가 지킬게. 그건 걱정하지 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소연은 진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유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소연이 USB를 건넸습니다. 진욱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자료로 기사를 쓰실 때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소연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가족은 보호해 주세요. 진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도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이지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현 씨의 용기를 세상이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진욱이 떠난 후 소연과 유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응,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연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민호 잘 키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하지만 이제 숨지 않을 거야. 태현이가 그랬던 것처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서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위를 뛰어다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과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가서 같이 놀아줄까?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녹고 마당 한쪽에서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현관 앞에 서서 따뜻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담제에서 하루빛으로 유진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일면을 장식했던 기사. 진욱이 쓴 글이었습니다. 5년 만에 밝혀진 진실. 내부 제보자의 용기. 기사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구속되었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태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다시 불렸습니다. 소연은 기사를 접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지켜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마당에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민들레 홀씨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거 날려도 돼요? 그래, 날려봐. 하얀 홀씨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유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예전의 긴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유진은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이 많아졌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상담 선생님께 들은 말이 있어요. 유진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은 짐이 아니라 책임이래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소연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어머님도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김치,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쉬운 길과 옳은 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때. 어떻게 골라요? 마음에 물어봐. 내 마음이 편한 길을 가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소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오지 않은 적은 없다. 태연아, 내가 옳았어. 그리고 고마워. 엄마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썼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유진이도, 민호도, 나도.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는 괜찮아.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 내내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장미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구나.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할머니가 연 만들어줄게. 유진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아 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아들에게도 이렇게 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그림 그려도 돼요? 그럼 그려봐. 민호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 구름 새, 그리고 사람 셋. 연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놓아. 연이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늘 높이 구름 사이로 민호가 환호했습니다. 유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연이 어디까지 갈까요? 저 구름 너머까지 갈 거야. 거기는 뭐가 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희망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소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소연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연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머물렀던 이 집에는 이제 봄이 왔습니다.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그것이 삶이었습니다.